지금이 가장 행복한 순간. 얼마 전 아이가 시험을 망쳤다며 속상해하던 엄마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아들의 중간고사 등수를 알고 난 후부터 아이도 힘들고 저도 힘듭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먹으려 해도 잘 안 됩니다. 아이가 좀 예민한 편이고 완벽주의 성향이 있습니다. 어제는 체육 시간에 줄넘기 시험을 쳤는데 줄넘기를 하나도 못 넘어서 빵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평소에 줄넘기를 잘하는데 얼마나 긴장이 되었으면 그럴까 싶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아이도 편안하고 저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질문했던 엄마에게 아이의 중간고사 등수가 몇 등이냐고 물으니 반에서 8등을 했다고 합니다. 받아온 등수를 보고 엄마와 아이가 힘들다는 얘기인데 반에서 8등이면 잘한 거 아닙니까? 잘했네. 너보다 못한 아이가 잘한 아이보다 훨씬 더 많네. 이렇게 아이의 등을 두드려주면서 격려를 해주면 아이와 엄마가 모두 힘 안 들고 좋은데 엄마가 요거밖에 못했어? 라고 생각하니까 아이도 힘들고 엄마도 힘이 드는 거예요. 설사 엄마가 겉으로는 성적에 대해 아무런 불만을 얘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이는 엄마의 표정을 보면 다 압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도 시험 점수에 신경 쓰느라 스트레스를 받고 엄마도 성적 보고 표정 관리를 하려니 힘들어집니다. 평소에 아이가 줄넘기를 잘하는데 시험 볼 때 긴장해서 하나도 못할 정도면 아이가 많이 예민하다는 거예요. 엄마가 시험 성적을 가지고 야단치면 아이가 부담을 느껴서 아는 내용도 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때 엄마가 해야 할 일은 아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겁니다. 35명에 8등이면 상위 25% 안에 들어가네. 성적이 뒤에 있는 아이는 어떻게 살지? 이처럼 가볍게 웃으면서 아이를 격려해 주는 게 좋아요. 많은 부모들이 아이가 반드시 공부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무의식 중에 공부 못하는 아이를 걱정하게 됩니다. 반에서 5등 하면 1등 못한다고 걱정인데 10등 하는 아이에 비해서는 잘하는 겁니다. 10등 하면 공부도 못한다고 하는데 꼴찌 않는 아이에 비해서는 잘하는 거잖아요. 꼴찌 않는 아이가 문제라고 하지만 학교 안 가겠다는 아이에 비해서는 학교에 가는 것만 해도 고마운 일이에요. 학교 안 가는 게 문제라고 하는데 사고 치는 아이에 비해서는 학교만 안 갈 뿐이지 남에게 피해 주는 게 없잖아요. 우리는 더 큰 불행을 겪어야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행복인 줄 압니다.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이 그대로 행복인 줄 아는 것, 그것이 진리에 눈뜨는 거예요. 이 아이는 지금 공부에 대한 강박관념이 생긴 상태예요. 심해지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는 아이를 위해서 엄마가 대범한 태도를 취해야 해요. 아이가 밤에 공부하면 성적이 밥 먹여주냐? 괜찮아. 일찍 자거라. 고 말해주고 늦게까지 공부를 하면 잠이 부족하면 알던 것도 생각이 안 날 수 있단다. 푹 자고 내일 가서 아는 대로 쓰거라. 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 아이는 엄마가 공부 그만하고 일찍 자라고 하면 오히려 방문 잠가놓고 자는 척하며 공부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집에서는 호롱불을 켰어요. 석유를 한 말 사서 1년을 써야 하니 너무 늦게까지는 불을 못 켜놓게 했어요. 숙제나 공부를 하려고 하면 빨리 끄고 자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것이 담요로 문을 가리고 책을 읽는 거였어요. 아버지가 자라고 하면 네, 알았습니다 라고 해놓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학교 갔다 와서 마루에서 공부하고 있으면
아버지가 작대기로 마루장을 때리면서 야 이놈아 공부하면 돈이 생기냐 밥이 생기냐 얼른 풀베러 가라. 이러면 망태기 들고 산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아버지 몰래 숨어서 한 거예요. 물론 시험 보는 게 싫고 공부하기 귀찮았지만 부모가 하지 말라고 하니까 오히려 공부가 소중하게 느껴졌던 거예요. 이처럼 스스로 필요해서 공부를 하면 자생적 욕구가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부모들은 아이가 스스로 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 전에 과잉으로 시키다 보니 아이가 공부하기 싫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매듭을 부모가 먼저 풀어주어야 해요. 믿는 만큼 크는 아이들. 제가 옛날에 한 아이의 과외 지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집은 과목마다 고액 과외를 시킬 정도로 부자였는데 저를 특별 초빙하길래 시간이 없다니까 밤 12시에 와서 해달라는 거예요. 대학 입시에 한 번 떨어진 재수생이었는데 한두 달 가르치다 보니 공부에 의욕이 전혀 없었어요. 부모는 각자 자기 볼일 보러 다니느라 바쁘고 자식에게는 고액 과외를 시키니까 아이 뒷바라지를 잘하고 있다는 시기였어요. 집안의 조건은 풍족하고 남부러울 게 없는데 정작 아이는 공부할 마음도 없고 사는 게 귀찮다는 얼굴이었어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보니 가르쳐봐도 늘 멍하니 앉아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던 공부를 접고 저녁 때 아이와 함께 북한산에 올라갔어요. 저녁 8시에 올라가서 11시가 다 되어 정상을 밟고 내려오는데 제가 잘못해서 다리를 삐었어요. 잘 걷지를 못하니까 비상 상황이 된 거죠. 어쩔 수 없이 아이가 저를 업고 지치면 쉬었다가 또 부축하다가 간신히 산 아래까지 내려왔어요. 시간을 보니 새벽 4시. 아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저를 부축해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아이가 확 바뀌었어요. 무기력하고 멍하게까지 하던 아이의 눈빛이 달라진 거예요. 생기가 돌고 의욕이 생겼는지 공부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음이 바뀌니까 집중력도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결국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어요. 부모가 저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많이 했어요. 아이에게 공부만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의욕이 없고 무기력한 아이들은 자극이 필요해요. 고생을 하든지 힘든 여행을 하든지 해서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경험을 좀 쌓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시간과 마음을 내야 합니다. 아이를 닥달하고 과외를 시킨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아이의 내면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살아야겠다. 지금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겠다는 생존의 욕구가 먼저 싹터야 해요. 의욕이 없고 무기력한 아이들은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내면에서부터 싹트는 정신세계가 있어야 하는데 시키는 대로만 하면 살아서 자기 세계가 없는 겁니다. 부모가 아이를 인형처럼 소유하면서 자아마저도 부모의 생각대로 만들어주려고 한 인과예요. 아이들은 스스로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제대로 성장합니다. 제가 인도 빈민촌에 세운 학교인 수자타 아카데미의 아이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인도의 빈민촌에서는 부모가 아이를 낳으면 그냥 버려두다시피 해요. 형편상 아이의 교육을 위해 부모가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학교에서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곳 아이들은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일하러 가야 하니까
몇몇 아이들이 중학교를 만들어서 공부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너희 동네에 유치원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돌봐달라고 하는데 그럼 너희들이 유치원 선생할래? 네, 할게요. 아이들이 흔쾌히 좋다고 해서 오전에는 유치원 선생하고 오후에는 중학교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1학년짜리를 유치원 선생을 시켰는데 1년쯤 지나니까 아이가 어른이 되어버렸어요. 초등학교 6학년은 어린애 같은데 중학교 1학년은 어른이 되어버려요. 선생을 1년 하고 나니까 확 달라지는 거예요. 제 손도 제대로 안 씻던 애가 유치원 애들한테 손 씻었나 안 씻었나 검사하니까 자기 생활도 달라지죠. 전체 1800여 명 되는 유치원 아이들을 17개 동네 유치원에서 중학생 100명이 다 돌봅니다. 출석 체크하고 간식 먹이고 전부 다 운영을 해요.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초등학교 1학년을 가르쳐요. 그리고 대학에 가면 초등 상급반과 중학생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 한 명 없이도 학교가 돌아가요. 인도에서는 학교 출석 일수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대신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갈 때 시험을 칩니다. 그런데 정부학교에는 1등급이 한두 명밖에 안 나오는 반면 우리 학교에서는 대부분이 1등급이에요. 초등학교 때 인도 아이와 한국 아이를 비교하면 한국 애가 10배는 더 똑똑합니다. 중학교 올라가면 한국 아이가 조금 더 똑똑하지만 반면에 인도 아이는 자립심이 강해서 뭐든 스스로 해요.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 한국 아이는 어린애예요. 하지만 인도 아이들은 자기 인생을 스스로 개척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도울 정도의 수준이 됩니다. 이처럼 아이들은 얼마나 믿어주고 맡겨주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존재입니다. 좋은 아내, 좋은 엄마라는 착각. 책 읽는 저와 남편 곁에서 아이들은 빈둥거리거나 만화책을 봅니다. 저와 남편은 화목합니다. 아이들을 윽박지르지 않고 잘 키우고 싶은데 어떤 마음으로 대하면 좋을까요? 아이가 공부는 안 하고 만화책만 봐서 화가 나고 속상하다는 얘기예요. 공부를 안 하고 만화책만 본다면 야단칠 일은 아닙니다. 이럴 땐 대화로 풀어야 해요. 아이는 지금 당장 즐겁고 재미있는 것만 보지 미래를 내다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와 대화하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엄마 아빠가 살아보니까 지금 좋은 게 나중에도 꼭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 지금은 만화책만 재미있고 공부하기는 싫지. 그런데 맛있다고 많이 먹으면 나중에 배 아프듯이 만화책만 치중해서 보면 나중에는 사고와 폭이 좁아질 수도 있어. 부모는 경험을 해봤으니까 알지만 아이는 미래가 안 보이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부모가 공부 안 한다고 야단치면 강요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공부가 점점 싫어지는 거예요. 이 문제는 대화를 통해서 풀 일이지 야단칠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부부간에 화목하다고 자신있게 말하는데 그것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부부지간에 아무리 사이가 좋다 해도 약간의 상처나 갈등은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우리 부부는 사이가 좋아요. 이렇게 본인이 답을 내놨어요. 우리 부부는 사이가 좋다. 아빠도 어릴 때 공부를 잘했고 나도 어릴 때 공부를 잘했다. 그러니까 부모는 문제가 없는데 아이들은 대체 왜 그러는 거냐? 라는 뜻이에요. 이 엄마 이야기를 들으니까 미국에서 깨달음의 장을 열었을 때 참가한 부인이 생각납니다.
그 부인은 결혼생활 17년째가 된다는데 수련하러 오자마자 집안 걱정만 하는 거예요. 제가 없으면 남편은 밥도 제대로 못 먹을 거고 애도 제대로 못 돌볼 거고 직장도 제대로 못 나갈 거예요. 부인이 없어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오히려 부인이 없으면 좋아할지도 모릅니다. 스님이 모르셔서 그렇지 우리 남편은 저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러면서 남편이 자신에게 얼마나 의지하는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없으면 우리 남편은 옷도 못 입어요. 아침에 양말도 제가 신겨주고 와이셔츠도 입혀주고 넥타이도 매줍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침 먹고 속옷만 입고 앉아 있어요. 그럼 제가 설거지 해놓고 다 입혀주면 그제야 나갈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잔소리라고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부인을 수련장에 데려다주고 돌아가기 전에 저를 보자고 하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스님, 여기 며칠 있으면 인간이 됩니까? 부인의 이야기와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잖아요. 아내가 정말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수련장까지 데려다 준 거예요. 그런데 부인은 수련 내내 자신은 착한 사람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 벽을 깨지 못했어요. 5일간 자신을 돌보면서 자기 벽을 넘어야 하는데 한 단계도 넘지를 못한 거예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중리산이 하고 왔다가 끝날 때쯤 얼굴이 밝아지고 좋아져서 돌아갔어요. 그 모습을 보더니 그 부인도 좀 다른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동안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계속 주장했는데 다른 사람은 다 전보다 좋아진 반면 자기는 변화가 없으니까 스스로 생각해도 뭔가 문제가 있나 싶었나 봅니다. 스님, 제가 고집이 좀 세죠.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제가 좀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런데 한두 달 지나서 그 부인의 언니가 전화를 했어요. 스님, 동생이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어떻게 하셨기에 동생이 저렇게 변할 수 있었나요? 부인이 집에 가서 많이 바뀌니까 남편도 좋아하면서 그 다음 수련에 참석했어요. 수련 중에 화가 났던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이 부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옷을 수수하게 아무거나 입고 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너무 까다로워요. 양복, 와이셔츠, 넥타이까지 맞춰 입어야 한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양말 구두까지 간섭해요. 그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내가 착하고 살림도 잘 살고 애도 잘 키우고 다른 건 나무랄 게 없는데 이 문제 때문에 자꾸 갈등이 생겼어요. 제가 옷을 입으면 아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쟁쟁거려서 결국은 다 벗고 새로 입어야 했습니다. 그거 갖고 싸우다가 요즘은 아예 안 입고 기다립니다. 입어봐야 어차피 벗을 거니까요. 어떤 때는 급하게 나가려는 사람을 잡아서 넥타이 벗기고 와이셔츠까지 다 벗기고 했어요. 그럴 때면 어찌나 화가 나는지 옷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구두발로 짓이기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건 문제가 없고 착한 여자라서 뭐라고 하기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을 모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부부는 아무 문제 없어요 라고 해도 무엇이 숨어 있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착하다 하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여자가 착한 여자예요. 제가 남자들한테도 착한 여자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착한 여자는 어릴 때부터 옆에서 아이고 착하다 착하다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했다고는 상상도 못합니다. 상담한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부모와는 달리 공부를 안 한다고 하지만 아이는 집안의 어떤 것에 영향을 받을 뿐이에요. 아이는 집안의 어떤 것에 영향을 받을 뿐이에요. 아이가 부모를 닮았다는 것을 잘못 생각해서
부모는 어릴 때 말 잘 듣고 공부 잘했는데 아이는 왜 그걸 안 닮느냐고 합니다. 그러나 아이는 부모가 공부를 열심히 한 걸 본 적이 없잖아요. 아이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것만 보고 배운 거예요. 이 엄마는 자기 점검을 한번 해보는 게 좋아요. 자신을 잘 살펴보고 원인을 스스로 알아야 아이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은 인연의 과보는 피할 수가 없다. 둘째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인데 3월에 입학하면서 학교 부적응으로 담임선생님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신경정신과에 갔더니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ADHD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담임선생님은 우리 아이를 대안학교에 보내라고 했지만 의사선생님은 아이에게 맞는 약물을 찾으면 한 달 안에도 좋아질 수 있으니 지금처럼 학교 생활을 하라고 했습니다. 담임선생님과는 입장 차이로 소통이 어려웠는데 학년부장 선생님이 한 학기라도 더 공부해보자고 하셨습니다. 2달 정도 지나니 아이는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유독 담임선생님께서는 아이가 과잉 대응을 합니다. 결국 담임선생님이 교장선생님께 말씀드려 휴학하고 내년에 복학하라는 권유를 하셨습니다. 담임선생님과 학교 측에 어찌 대응해야 할까요? 질문한 분의 마음속에는 담임선생님이 내 아이를 부정적으로 본다는 원망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담임선생님은 한 아이만을 위해서 학급을 운영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 아이를 다 생각해야 하잖아요.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는데 한 아이가 선생에게 대들면 선생 체면이 안 서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을 통솔하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입장을 이해해야지 선생님이 문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아이의 문제지 선생님이 문제는 아니란 걸 먼저 받아들여야 다른 선생은 괜찮은데 유독 이 담임 선생님만 문제다 하는 원망이 없어집니다. ADHD 같은 병은 생기게 된 근본 원인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 유전적인 요소가 있든지 그렇지 않다면 아이 엄마가 분노 때문에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상태가 있었을 겁니다. 이런 마음이 아이에게 영향을 끼친 거예요. 부정적인 마음이 씨앗으로 심어져서 아이가 사춘기 때 발화된 겁니다. 지은 인연의 과보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깊은 산속, 깊은 바닷속에 숨는다 하더라도 한번 지은 과보는 피할 수가 없어요. 언제 싹이 터도 틉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춘기 때 싹 트니까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그렇다. 담임선생님을 잘못 만나서 그렇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하면서 내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나타나면 우리 아들 멀쩡한데 여자 잘못 만나서 그렇다. 우리 딸은 멀쩡한데 남자 잘못 만나서 그렇다. 시댁이 문제라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를 보면서 지나온 나의 마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동안 남편에게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남편에게 먼저 참회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에 대해서 이해하는 마음을 내야 해요. 그런 씨앗이 심어져서 지금 싹이 트는 거구나.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선생님에 대해서도 아이가 과잉 반응을 하니 얼마나 힘드실까. 이런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과 얘기할 때도 선생님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 때문에 아이들 가르치는데 얼마나 힘이 드시겠어요. 라며 선생님의 노고를 헤아려야 합니다. 그럴 때 선생님도 힘들지만 엄마의 진심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엄마가 담임 선생님은 무시하고 위에 얘기해서 결론을 내리려고 하니 담임 선생님도 반감이 생기는 겁니다.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면 상대의 말과 행위가 서운할 수 있지만
한 번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계약하기 전 단 일주일이라도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잘못을 참회하는 마음으로 선생님께 가서 사죄한 다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도 선생님이 안 된다고 하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선생님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기회로 약 6개월 정도 휴학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이때 엄마는 기도를 하고 아이도 치료를 받으면 좋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아이가 정신적인 건강을 되찾는다면 오히려 담임 선생님께 고맙다고 인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조건 학교를 휴학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좋은 기회로 받아들이면 다 좋아집니다. 1년간 휴학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현재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그 마음으로 노력해보고 그래도 안 된다면 휴학을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맺혀있던 것들이 하나씩 풀어나가게 됩니다. 감싸기만 하면 아이를 망친다.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집에서는 편안해하고 품에도 잘 안기는데 학교에서는 힘들어합니다. 선생님께 반항하고 엉뚱한 행동으로 수업을 방해하고 무단 외출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친구들에게 심부름도 시키고 맘대로 안 되면 때린다고 하는데 그냥 지나가는 과정으로 두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제가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아이를 과잉보호를 해놔서 집에서는 별일 없는 것 같지만 바깥에 가서는 벌써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입니다. 그런데도 부모는 아직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어요. 그대로 두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넘어서 부모가 감당하기 힘든 길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한 초기인 지금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 부모는 아이를 지나치게 감싸고 과잉보호해서 야단을 쳐도 조금 하다가 맙니다. 아이를 아끼는 마음에서 야단조차 못 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아이를 갑자기 야단치기 시작하면 어긋납니다. 그러면 부모에게도 반항하는 아이로 변해요. 이미 잘못 키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부모가 잘못 키운 죄를 참회해야 합니다. 아이를 잘못 키워 죄송합니다. 부모가 모범을 못 보여줘서 죄송합니다. 매일 절하면서 이렇게 참회해야 해요. 그리고 이번 방학에 엄마든 아빠든 아이를 데리고 인도 여행을 가보세요. 배낭 메고 서너 시간씩 기다려서 기차 타고 허름한 데 가서 밥 먹고 되도록 걸어서 다녀야 합니다. 한 달 이내는 안 되고 한 달 이상 둘이서 같이 고생해야 해요. 그런데 함께 가는 부모가 자기 편하자고 쉬운 대로만 가면 절대로 에버릇을 못 고칩니다. 아이와 부모가 고생을 같이 하고 가난한 사람도 보고 어려움도 겪어보고 잠 못 들어도 보고 굶어도 보면 금방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자면 부모부터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자식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불쌍한 마음을 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냉정해야 아이를 바로 잡을 수 있어요. 지금은 냉정한 사랑이 필요하지 감싸기만 해서는 안 돼요. 한 달 넘게 고생하고 돌아온 이후에는 엄격하게 대해야 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집에 와서 딱 바로 잡아야 해요. 때리라는 게 아니라 어리광을 받아주지 말고 단호한 태도를 취하라는 거예요. 중학생 정도 되면 어른으로 대우해야 합니다. 밥 먹으면 설거지 시키고 방 청소도 다 하게 해야 해요. 초등학교 때부터 아빠가 형광등 갈아 끼우면 의자라도 잡아주도록 하는 것이 교육이에요. 영어 잘하는 게 교육이 아닙니다. 미국 뉴욕에 가면 거지들도 다 영어 할 줄 압니다. 그런데 왜 거지로 살까요?
아이가 학교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는데 선생님도 손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 교육이 안 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가정교육이 안 돼 있어서예요. 선생님도 아이들을 야단칠 거는 치고 정말 사랑해서 봐줄 건 봐줘야 하는데 단순히 월급쟁이로만 생각하고 적당히 합니다. 아이를 잘못 건드리면 아이가 엄마 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연락하니까 일이 시끄러워지잖아요. 그러다 보니 적당히 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대우해줘야 아이도 선생님으로 생각하는데 선생님을 아랫사람처럼 대하니까 아이들도 선생님에 대해서는 존경심이 없는 거예요. 이미 아이의 행동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냥 지나는 과정이라고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부모가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늦기 전에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남을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괴롭다. 아들이 올해 전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했다가 인문계 고등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거기서부터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아이는 공부를 따라갈 수 없고 알지도 못하는 수업 내용을 들으면서 시간 낭비하는 게 싫다. 학교에 가도 존재감이 없고 그림자 같은 존재다. 이미 문제아로 찍혔으니까 잘할 필요도 없다면서 무단 결석, 무단 이탈, 지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방문 쪽으로 침대를 옮겨놓고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고 방호벽까지 쳤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도와주는 게 좋을까요? 학교에 안 가려는 아이를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몰라 상담해온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남편이 나를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아이도 엄마가 나를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해서 힘든 상황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아이 마음을 이해하기보다는 학교 좀 갔으면 좋겠다. 학생이 학교 가는 게 뭐가 그리 힘든 일이냐. 그걸 가지고 뭘 죽겠다고 엄살이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야단만 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는 엄마에게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방호벽까지 쳐버린 거예요. 똑같은 아이를 두고 애가 얼마나 답답할까, 공부한다고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생각하면 아이에게 위로가 되고 내 가슴도 시원해지고 편안해집니다.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먼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남편에게 투정 부리고 요구사항이 많았을 겁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안 들어준다고 집 나간다느니 그만 살겠다느니 원망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먼저 돌이켜봐야 아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겪어보니 남편이 이해가 된다. 나는 나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했지만 그거 내 생각이고 않게 시비를 거는 여자였구나. 남편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아이가 하는 걸 보면서 나를 돌이켜보니 남편이 참 힘들었겠다 싶다. 이런 마음으로 남편한테 참회 기도를 지극하게 하면 과거의 상처가 점점 아물게 됩니다. 내가 변하면 아이도 엄마를 고맙게 생각하는 쪽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어요. 엄마가 변하지 않으면 아이는 변하기 어렵습니다. 엄마가 참회 기도를 하면 아이도 따라서 엄마한테 참회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이는 아직 어려서 그게 안 됩니다. 이때는 전에 남편이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었다면 그걸 돌이켜 내가 아이를 이해해 주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때 아이가 학교에 안 가겠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가서 다른 아이를 두들겨 패고 성추행하고 남의 돈 괄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남한테 해를 끼치는 건 아니니까 다행이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먼저 아이와 의논하고 그 다음 선생님과 의논해서 한 학기 휴학을 하든지 1학년 휴학을 하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허용되는 기간에 아이와 함께 여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남편과도 상의해야 하는데 이때 아내의 주장을 무조건 내세우지 말고 남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해 보세요. 공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공연히 부모 욕심에 공부하다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은 공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지만 인생을 길게 놓고 봤을 때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상태로 두면 대학에 가더라도 휴학을 하든 어쨌든 무슨 일이 생겨도 생길 거니까 지금 치유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아이가 학교를 안 가고 바닷가를 배회하다가 항상 집으로 돌아옵니다. 방학 때도 보충 수업을 했어야 하는데 안 가니까 선생님께서 집에서 지내게 해보라고 하셨어요. 그때는 애가 정말 행복해 하더라고요. 학교만 벗어나면 행복하대요. 엄마의 말 속에 아이가 학교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이를 억지로 보내지 말고 아이와 얘기해서 어차피 다녀야 할 학교니까 그냥 나가기만 하고 공부는 안 해도 좋으니 학교 가서 놀아라. 이렇게 말해서 다니게 할 수도 있어요. 아이가 이것도 싫다고 하면 한 학년 정도 휴학을 해서 쉬도록 하는 게 나아요. 그러고 집에서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고 놀고 싶으면 놀도록 하는 겁니다. 이때도 학교 못 가는 걸 안타까워하면 안 됩니다. 아이의 심리 안정이 중요하지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부는 2년이든 3년이든 나중에 해도 됩니다. 그것도 아니면 학교를 그만둬도 인생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아이가 정신적으로 건강한 다음에 공부도 있는 거예요. 휴학을 시키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아르바이트 등을 해서 벌어 쓰라고 해도 됩니다. 중국집 가서 심부름도 해보고 쇼핑센터 가서 일도 해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게 놔두면 돼요. 아무튼 무엇이든 해서 몸을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 아이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게 가장 큰 장애예요. 나는 인생 탈락자이다. 나는 해봐야 안 된다. 현재 이런 심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이가 집에 있으면서 무력감에 빠져 있게 내버려 두면 안 되고 여행을 한다든지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그 사로잡힘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해요. 툴툴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부모가 현명하게 도와줘야 합니다.